2부로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시사 읽어주는 남자들 신남입니다. 나만 했어. 자, 우리 이렇게 보다시피 지금 새로운 인물 플러스 지금 자리 배치가 조금 바뀌었죠? 예, 그러면 일단 새로 들어오신 분부터 인사를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일부 방송 보면서 우리 또 우파 여러분 답답하셨죠? 크게 드세요. 진박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총선 망쳤지만 다시 진박이 돌아와서 우리 여기 좌빨님들 공격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그로꾼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러분 아까 질문에 올라온 것 중에 이 패널들이 정치적 성향이 있으시냐고 물어봤었는데 이 앉은 자리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왼쪽과 오른쪽. 그렇죠. 이제 좀 맞죠? 아까 좀 그렇죠. 네, 좀 맞죠. 네. 근데 약간 저는 오해를 하고 싶지 않은 게 저는 그렇게 좌측이 아닌데 따님입니다. 절대 뭐 합리적 보수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이쪽도 뭐 진실한 진짜 보수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진짜 보수예요. 여러분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네, 지금 좀 이게 흥분해 재밌어서 조금 살짝 흥분을 가라앉혀 주시고. 자, 그래서 이번 2부는 저희가 1부에서 총선에 대한 뭐랄까 결과, 그리고 그것이 지금 현재 미친 결과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봤다면, 지금 2부에서는 의미 및 앞으로 일어날 일들, 뭐 이런 미래에 관한 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그거에 관해서 일단 이번 선거의 의미를 먼저 알아봐야죠. 이번 선거의 의미는 일단 야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이번 선거의 의미는 굉장히 저는 아까 1부에도 잠깐 코멘트를 했지만 정말 민주주의의 발전적인 모습도 보이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특히 16년 만에 여소야대라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 여소야대도 사실 그 제3당이라는 게 과거 뭐 자민련이 자유민주연합이 있었지만 사실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었고, 또 과거 뭐 평화민주당과 통일민주당 그리고 민주정의당 이런 식으로 있었지만 그 당시에도 사실 야당들이 3당 합당이라는 걸 통해서 무너지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이번 3당은 상당히 그 의미가 다른 게 각자 색깔도 너무 다르고 또 아까 국회선진화법 얘기했듯이 한 당이 절대 독주를 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딱 3당이 정말 자리를 잡고 서로 밸런스를 맞췄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우리나라 정치 역사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거의 최초라고 봐도 좋지 않을까 싶은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야쪽 얘기, 여쪽 얘기 한 번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약간 여의 얘기다 보면 좀 더 제너럴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 3당 체제라는 게 그거를 잘 국회의원들이 저희 정치인들께서 잘 하려고 하시면은 정말 대화를 통해서 서로 타협을 보고 서로 이제 뭐 네고시에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법안이 아니라 좀 밸런스된 법안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데요. 그런 이제 기초가 되는데요. 근데 약간 이제 좀 이렇게 영어로는 폴리틱 데드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타협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어떤 법안도 처리되지 않는 그런 진짜 국회가 이제 붕 떠버리는 아무 일을 못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약간 좀 이렇게 걱정스러울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역시 정치 쪽 전공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좀 더 기술적인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저는 좀 더 진짜 그 펀드멘털한 해석을 하자면 이번 총선이 얘기해 주는 게, 솔직히 이번 총선이 뭐 세 당이 붙는 거라고 했지만 결국 청와대가 주도한 총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새누리당은 뭐든 다 이제 청와대에서 지시들이 내려왔고 그에 따른 명령을 이제 이한구 씨가 이제 받아서 했는데요. 온갖 박들이 나들었죠. 좀 미담이지만 그건 좀 걱정돼요. 장관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우리 몬테스큐가 트라이파트 시스템이라고 해갖고 3권 분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난 몇 개월 동안 본 거는 대통령 청와대가 이제 국회를 침범을 했었죠. 그렇죠. 그거는 지금 우리 민주주의 사회의 시스템이 되는 근본을 흔들어 놓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좀 위험을 감지를 한 거죠. 이 시스템에 붕괴가 오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 붕괴를 그러면 우리 뭐 자리를 옮겨서 일단 지금 돌발 상황으로 저희가 지금 빌린 방이 10시에 닫는 관계로 지금 급하게 자리를 옮겨서 다시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 죄송하다는 먼저 말씀드리고요. 일단 이 진행 자체가 좀 깔끔하지 못하다는 거에 대해서 좀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고 입방 끝도 못하고 끝나네요. 지금이 하이라이트였는데 네, 어디 가지 마시고 좀 기다려주세요. 이제 진박의 코멘트가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거만 답할까요? 어떤 좋아요. 네, 그 댓글로 각 패널 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이번 총선 최대 수혜자 혹은 집단과 제일 심각한 타격을 받은 후보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이거에 관해서는 저희가 바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기에는 각 패널이기 때문에 이거 좀 다음 방송 시작하자마자 그 답변 대답하죠. 시작하자마자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저희가 당장 방을 찾아서 좀 뛰어다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당장 움직이겠습니다. 예. 또 우리 또 새누리당 지지자 여러분 또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네, 그럼 방송 멈춰주시고요. 저기 중호 씨, 저기 중호 씨, 여러분 직무유기의 현장에 계십니까? 저분 성향이 어디죠? 여행입니다, 여행. 자 일단 저희가 먼저 저희만의 인사로 한번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희는 시사 읽어주는 남자들 신남입니다. 자 저희가 부득이한 일로 저희가 방송 중에 방을 옮겨야 하는 아주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바로 끝나자마자 뛰어가지고 여기로 왔고요. 아까 이렇게 보시던 분들이 많이 나가셨는데 여러분 다 나가신 거 중에 의리 없으신 거 아닙니까? 의리! 자 무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댓글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패널들 아까 어떤 거였죠?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번 총선의 최대 수혜자, 그 다음에 최대 피해자에 대해서 패널별로 한 사람씩 그렇죠. 네. 얘기를 해달라고. 짧게. 네, 그러면 이쪽부터 하죠. 저부터 할까요? 네. 이번 총선에 제가 볼 때는 최대 피해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피해자가 이제 여러 명 있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첫 번째 피해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임기가 다들 동의하시겠지만 임기가 이제 1년 정도 남았죠.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네. 이제 레임덕이 한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이따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이제 네. 1년 반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가 3권이 분립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회에 그런 협조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국회를 이제 야당한테 뺏겨버렸으니 새누리당이 여당인 새누리당이 과반도 못 가져갔으니 이런 국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피해자 중에 한 명 생각하고요. 또 한 명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피해자는 아마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아닐까. 정년 하셔야죠. 아직 젊으시거든요. 아직 가능성이 많으시지만 일단 최근 이제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은 딱히 스페셜한 이벤트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이 거의 이제 그런 일선 정치에 나오지 못하시기 때문에 아마 피해자가 아닐까 생각되고요. 뭐 최대 수혜자는 정말 많지만 제가 한 명만 딱 말씀드리면 안철수 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안철수 의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네. 안철수 의원이 이제 국민의당 대표로서 이제 예상을 정말 깨고 정말 본인이 목표하신 것처럼 40석 가까이 이루셨거든요. 특히 이제 그 비례대표에서 이제 민주당이 이겼죠. 국민의당이.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이제 지금 이상으로 정말 대권 후보로서의 그런 가능성을 많이 보여주지 않으셨나. 그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저는 뭐 가장 큰 일단 피해자죠. 피해자는 뭐 저도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그분 누구죠? 그 김문수 씨도 그렇고 김무성 씨가 사실은 가장 큰 피해자라고 볼 수 있죠. 목소리 좀 왜냐면은- 크게.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김무성 씨 같은 경우에는 원래 플랜대로면은 이번 총선에서 뭐 한 170석, 180석까지 얻어서 총선을 대승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당대표로 발대 좀 해서 대선 주자로 가려는 그런 플랜이 있었는데 그게 다 이제 나가리가 됐지 않았습니까? 김무성 대표는 그래서 이제 뭐 사실상 가망이 없다고 보고요. 뭐 저도 일단 박근혜 대통령 제가 뭐 진박이지만 박근혜 대통령 굉장히 폐가 큽니다. 박근혜 대통령 레임덕 이번 총선만 잘 지났으면 사실 레임덕 같은 게 안 올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총선에 너무 박근혜 대통령의 아집과 고집이 너무 들어간 그런 결과로 박근혜 대통령이 레임덕을 피하지 못할 겁니다. 굉장히 의외의 멘트였어요. 진실한 친박 치고는. 저는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 지지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하나만 추가해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한데. 네. 일단 김무성 후보가 이제
김성 의원이 이제 나가려 했다고 하시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제가 김성 후보를 뭐 개인적으로 막 좋아하고 지지하고 막 그런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 당 대표가 선거에서 졌다고 정계를 은퇴 뭐 그런 수들을 밟으면은 예, 그러면 일단 이 정도까지 제가 말씀하고 한마디만 더 해도 될까요? 사실은 당대표가 책임을 지는 게 맞습니다. 선거에서. 그러나 여태껏 우리 총선에서 정당 대표들이 보였던 그런 비겁한 행동, 특히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또 북한 대통령께서 문재인 북한 대통령께서 네, 항상 지금 선거에 이거는- 대한 책임을 안 지는 그런 행태. 이제는 네, 이거는 일단 네. 지금 민기 씨 본인의 개인 의견입니다. 개인 의견으로 하도록 하고 지금 이렇게 되다가는 이게 토론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끝내고 뭐, 다음 네, 뭐 좀 약간 좀 되게 제너럴하니까 좀 밑에 있게 생각해서 네. 저는 최대 피해자는 이항구. 이야. 왜냐면 뭐 다 얘기는 안 했지만 장관 되실 분이죠. 원래 음. 되셔야 돼요. 그게 딜이 없겠죠. 우리 뭐 지금 정확한- 외국에 나가 계시 네. 근데 원래 돌아오면 이제 장관 이 개편하면서 장관짜리 받으실 텐데 이제 장관 못 주죠. 이러면 또 난리 나니까. 그래서 이분은 진짜 장관 하려고 세상의 욕은 다 먹고 장관도 못 하시고 그리고 이제 진짜 은퇴까지 하시고 그리고 최대 수혜자는 우리 비박. 비박. 새로운 네, 새로운 시각이네. 이건 야당 쪽 시각. 그렇죠. 솔직히 그분들은 얼마나 꿈에도 상상을 못했겠죠. 근데 얼마나 그 친박 쪽을 싫어했겠습니까. 근데 잘 정리가 되니까 이제 당권에서도 당권은 그래도 저는 다음 당권은 친박이 조금 반 이상 가져갈 거 생각하지만 당권 도전도 가능하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오더 아래에서 새누리당이 이제 말을 들으면서 가지 않아도 되니까 굳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꿈을 좀 크게 가지시는 분들은 당권도 도전하고 대권도 도전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비박이 이제 최대 수혜자다. 그 잠깐 그 준기 씨 넘어가기 전에 여기 지금 댓글이 달렸는데 저희가 아프리카는 아니지만 댓글에 관해서는 굉장히 일단 제가 최우선적으로 일단 대우를 해서 그러면 대답을 하는 걸로 하고 먼저 준기 씨는 준기 씨 의견을 들은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고 일단 정 켈리 안 씨께서 댓글을 달아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지금 답변하시기 전에 먼저 아까 우리가 최대 넘어가는 피해자와 최대 수혜자에 대해서 그 뒤로 바로 이어서 가도록 네, 하죠. 저는 이번 선거의 최대 수혜자는 사실 저는 김종인 씨라고 봅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 이번 선거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 이유가 문재인 씨 덕이 많이 크다고 보는데 사실 김종인 씨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뭐 호남표를 잃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당대당 통합 그런 뭐 당대당 통합 아니더라도 선거 연대라든지 이런 거를 모두 비례대표 패배도 있죠. 비례대표 표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 원내 일당이 됐다는 그 하나만으로 그런 책임을 어쨌든 어느 정도 명언할 수 있는 그런 말씀하실 때는 카메라를 예, 보고 한번 해주시죠. 모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않았나. 그럼으로써 이번엔 김종인 지금 비대위 원장이 가장 최대 큰 수혜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큰 피해자는 사실 저는 박근혜 대통령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진박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경환 씨, 아까 얘기했던 이항구 씨. 네. 지금 사실 그 꼴이 말이 아니에요. 뭐 물론 당대표가 될 수도 있고 나중에 뭐 원내대표가 될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장관이 될 수도 있다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아까 뉴스로 떴듯이 속보 떴듯이 무소속을 그렇게 자존심을 버리면서까지 받아줘야 될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자기 말을 바꾸면서 어떻게 보면 이번 선거의 최대 뭐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는 거겠죠. 하지만 피해자를 굳이 따지자면 네. 걔는 그 분들이 아닐까. 네. 그러면 거기까지 저희 아까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하는 걸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 다음 걸로는 일단 이 질문에 대해서 제일 처음 답변해 주시기에는 아무래도 준기 씨가 네, 제가- 저희 이 시인남에서는 안철수 저격남으로 유명하신 질문을 먼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질문을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이번 총선 결과로 인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선 후보로서의 입지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거에 대해서 먼저 준기 씨가 한번. 우선 문재인 전 대표부터 언급을 하자면 제가 문재인 대표 지지자긴 하지만 사실 굉장히 큰 실수를 하신 부분이 하나 있죠. 그 부분이 뭐냐면은 그 요번에 호남 쪽으로 내려가면서 호남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정계 은퇴를 하시겠다. 대통령이 어떻게 호남의 지지 없이 될 수 있겠느냐. 근데 이게 지금 시청자분의 대답을 네,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그런 실언을 했기 때문에 사실 명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그렇죠. 사실 이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총선의 가장 큰 승리에 가장 큰 도움이 됐던 사람이 문재인 전 대표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공을 생각한다면 이 실험만 넘어간다면 네. 아마 대선 뭐 조금은 약간의 자숙 시간을 가지고 간다면 어느 정도 대선 후보로서의 전혀 문제 없이 대권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재밌는 부분이 이제 안철수 전 대표에 관한 부분인데요. 저는 안철수 전 대표가 아무래도 이제 전 대표? 지금 전 대표가 됐죠 이제. 전 대표죠. 전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대권 후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수도권에서 김민석 씨 맞죠? 김민석 씨를 제외하고는 안철수 후보만이 김성식 후보인가요? 네, 김성식 네, 김성식 관악갑 그 후보를 제외하고는 국민의당 수도권에서 낸 국회의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안철수 씨와 김성식 씨 제외하고는. 그리고 나머지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 호남에서 나왔습니다. 전라도당이죠, 전라도당. 호남 자민련이라는 얘기가 있지만 그러면은 그 호남의 지역 기반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박지원, 정동영, 청전배 의원 같은 호남 토호 세력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있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대권 후보로 나설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은 우선 당권 싸움부터 이겨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그 당권 싸움을 이길 수 있을지는 솔직히 미지수고요. 뭐 안철수 대표가 가장 현명하게 할 수 있는 게 대권은 나에게 달라, 당권은 너희가 가지고 이 방식이지만 제가 볼 때 정동영 씨나 천정배 씨는 스스로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서 크게 양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힘들지 않을까.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좀 이제 뭐 같은 쪽에 있지만 좀 다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같은 야당 쪽에서 네, 얘기를 하자면 뭐 문재인 씨는 제가 봤을 땐 뭐 지금 문제가 없다고 봐요. 이제 이런 얘기인가요? 그런 의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문재인 씨는 뭐 지금 다 이렇게 잘 달리고 있으니까 거기서 코멘트 별로 없지만 제가 코멘트하고 싶은 건 이제 안철수 씨. 이제 안철수 씨 좀 제가 이제 정치 이론을 좀 가미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켄트 왈츠라는 분이 이제 데모크레이트 소사이티에서는 바이폴리라고 해서 당이 두 개로밖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건 우리가 이제 이론을 통해서 프로분 됐다라고 받아들이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전제가 있어야죠. 데모크레이트 소사이티. 그러니까 소선구제의 경우에만 양당제가 가능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프로포셔널 레프레이션이 아니라 네. 그렇죠. 그러면 어찌됐든 이 3당 체제라는 게 10년, 20년 갈 건 아니죠. 그렇죠. 분명히. 그리고 이게 대선 오기 전에 틀은 그래도 이제 대부분 정해지고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제 나눠지긴 하겠지만 지금 안철수 씨 입지는 지금 이 선거를 통해서 밝혀진 건 하나도 없죠. 그렇죠. 이제 이 3당 체제에서 2당 체제가 갈 때 자기가 당을 먹느냐 아니면 다른 당한테 먹히느냐 이제 그게 이제 판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다시 질문을 다시 리프레스 해보자면 이게 대권 후보 주자로서는 어떤 입지인가인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입지는 아무것도 말해주는 게 없다는 거죠. 이제 기회가 생겼을 뿐이지 이 입지는 자기가 이제 만들어놔야 되는. 그러니까 뭐 이 선거를 통해서 분명한 건 이제 탈락은 아니다. 그거 하나밖에 안 밝혀요. 기회는 받았다. 그렇죠. 기회가 생겼다 이렇게 한마디로 압축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는 여당 쪽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대선 후보 안에서요. 네 이거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이 시청자분의 예. 댓글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를 이렇게 프로브하기 위해서 저도 입증하기 일단은 위해서 저도 약간 좀 이렇게 질문을 먼저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한테랑 팬분들한테 안철수 후보가 안철수 이제 대표가 정말 되게 좀 흥미로운 사안이었던 생각됩니다. 일단 뭐 3당 체제가 됐고 뭐 이렇게 분명히 대선이 되면은 야권 단일화 얘기가 나올 게 분명합니다. 야권 단일화 나오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야권 잠룡을 하시는 분들이 뭐 일단은 안철수 대표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 그리고 뭐 가능하면 뭐 박원순 시장까지 아니면 뭐 다른 이번에 국회의원들이 뭐 김부겸 의원이나 뭐 정세균 의원 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안철수 후보가 어차피 양보를 할 거였으면은 이번 총선 때 단일화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가 그 뜻을 굽히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이제 단일화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 말인 뜻은 안철수 후보가 이제 더 이상 문재인 씨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양보할 생각이 없다. 제가 볼 땐 그렇게 해석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의 대선에서도 야권 단일화 좀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제가 볼 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당을 뭐 하나를 합쳐서 그거 거기서 경선을 해서 이기시든 아니면은 제 3위 후보로 나오시든 그렇게 나올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예측과 소망도 약간 있는 들어간 그런 제 여당 지지자로서 그런 예측을 해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뭐 네. 여기서 추가해서 좀 네. 말하자면은 아마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안철수 네, 네. 대표가 사실 이번에 총선에서 단일화를 하지 않은 이유는 그게. 네, 알겠습니다. 단일화를 하지 않은 이유는 죄송합니다. 네, 아니, 단일화를 하지 않은 이유는 사실 여태까지 안철수 대표가 선거에서마다 서울시장 대통령 선거, 뭐 재보궐선거 이럴 때마다 항상 뭐 했습니까? 자기가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안철수 대표가 철수해서 안철수 이런 말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아마 이번에서 안철수 대표가 안 준 걸 보면은 저는 분명히 다음 대권에서 문재인 대표하고도 아마 안 할 것입니다. 아마 아마 좀 더 강하게 나와서 뭐 철수한다 이번에 안 철수한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예, 지금 두 번째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혜연 그레이스 리 씨께서 근데 어차피 지금 이렇게 네, 댓글을 다 그렇죠. 보시는 분들께서 이게 댓글이 볼 수 있는 거기 먼저입니다. 때문에 예, 저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준비해온 주제보다 댓글이 먼저입니다. 자,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그만큼 저희 방송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댓글과 그리고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주변 분들한테도 많이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번 질문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번 총선 결과를 야기했다고 생각하시는 일들이 무엇이 있나요? 이슈화됐던 사건들을 몇 개 나열해 주실 수 있나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일부에서도 얘기했었고 사실, 예, 지난주에도 그렇죠. 얘기를 했었지만 짤막하게 간단하게 간단하게 누가 어느 분이 한 개씩만 그러면- 한 개씩만 얘기하면 될것 네, 같아요. 그러면 한 개씩 얘기하는 것도 자기 당 쪽에서 먼저 네. 얘기를 좀 제가 먼저 할까요? 예, 그럼 먼저 이번에 먼저 해주세요. 저는 이분이 뭐 야기했다고 총선 결과니까 사실상 뭐 야기했다고 네, 하는 네, 네. 이벤트죠. 저는 이거 박근혜 대통령의 총선 전날이죠. 또 진실한 사람으로 투표해달라. 저는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지만 이거는 진짜 너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당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사당. 국민들이 투표로 선호하는 건 국민들이 알아서 하는 건데 왜 자꾸 자기 진실한 사람을 하는지 저는 그때 보고 저는 시간 떨렸습니다. 집 밖에서 시간 박근혜 걸리네. 대통령이 제발 이제 국정화에 올인하셔서 또 좋은 대한민국 또 만들어 주시길 이 정도면 소망합니다. 진짜 총선이 네. 왜 이런 방향으로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말하면 이제 행정부의 선거 개입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네. 그거라고만 생각해요. 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저 다른 걸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이제 아무래도 유승민 의원의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서 새누리당 네, 그 카메라를 친박과 비박 간의 이런 대결 구도나 공천 파동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국회의원들은 분명히 국민들을 섬기는 사람이고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는데 저 사람들은 그냥 자기 개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인가? 라고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 지지자인 저도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러면 친박, 진박은 국민이 아니라 뭐 대통령을 그렇게 위해서 일하고 그런 이미지에 거기다 합쳐서 유승민 그런 의원의 그런 막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시는 그런 파동이 정말 일어나는 데 따라서 국민들이 집안 싸움이 그것을 보고 많이 실망하시고 아마 표를 좀 거두신 게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야당 쪽 짧게 뭐 먼저 하시죠. 먼저 해 장미 씨. 저는 솔직히 아무리 야당 얘기를 하라고 해도 여당 책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야당 얘기 좀 하세요. 제가 근데 야당 얘기를 이번에 하기로 했으니까 저는 뭐 먼저 뭐 야당 측에서는 뭐 이번에 사실 이거는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이런 총선의 결과를 야기한 건 지도부들의 공천 파동들이 너무 컸다고 봅니다. 아니면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새누리당도 그렇고 국민의당 얘기 한번 네, 국민의당 쪽 얘기를 하나 말씀하시면 얘기를 네.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뭐 국민의당이 이번 그 총선에서 굉장히 큰 승리를 갖고 갔다는 게 아직까지는 안철수 그 대표가 얘기하는 새 정치 프레임이 먹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그거에 대해서 저는 뭐 야당이 잘한 게 있다라고 생각은 저도 1% 정도 다 여당 생각을 하는데 굳이 뽑자면 제가 저번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공천이 무난하다. 욕먹을 공천이 없었다. 국민의당은.
되게 과학분들과 교수들 그리고 당원은 딱 10명 안에 4명만 있는 되게 저는 그런 무리 없는 공천 굳이 뽑자면 야당에서 하지만 여당이 80% 99%는 여당 책임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이 하나 들어가는데 질문이 하나 더 들어가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하고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 다시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희 아까 게스트분이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기 뒤에서 방청객으로 와 계시고 계신데 앞으로 만약에 저희 댓글이라든가 페이지에다가 방청을 해도 되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뭐 물론 당연히 방청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리고 방청객도 예상한 분이 아니시죠? 예, 예상한 분이 아니시죠? 그냥 참고로 저분 국민의당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왜 정치색을 마음대로 커밍아웃을 방청객이 아니라 프레스 아닌가요? 기자분 아닌가요? 기자분이 오셔가지고 그럼 이거 저희 기사 나는 건가요? 저분 귀찮아서 안 할 겁니다. 네, 그 기사와는 제 맘입니다. 월간호 콜라의 편집장님이 오셔가지고 네. 심판분이 제 정치색을 밝혀가지고 그분이 정치색을 완전히 밝혔습니다. 이게 강제컬러.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다음 거 주제를 한번 방청. 여러분 방청 오면 제가 셰퍼라 드릴 수도 있어요. 지금 뒤에서 승찬 씨가 여러분 근데 지금 가장 큰 먼저 세포라 드리는 분은 좋아요. 좋아요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정캐리안 씨, 헤어브레이슬리 아니요, 그거는 또 아니, 그 여자분들이에요. 제가 아까 댓글 뭐라고 달았습니까? 댓글 다시는 분 중에 추첨해서 세포라 드린다고 그랬거든요. 그건 저분이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민기 씨가 드리는 거고. 민기가 이분 중에 드리면 지금 다들 저희가 공약이 굉장히 남발하고 있는데요. 이 공약들 다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무상 세포라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계속 진행하시죠. 그러면 진행 계속 하겠습니다. 예, 이번 선거의 의미에 대해서 일단 지금이야 다시 돌아왔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고 그 뒤에 은퇴한 거에 대해서 정계 은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거 뭐 누가 먼저 하시면 제가 할까요? 네, 먼저 시작하시죠. 일단 뭐 정계 은퇴 이번에 하실 분들은 뭐 먼저 우리의 피닉제 불사조죠. 이인재 후보가 한 1000표 정도로 떨어졌는데 그분은 뭐 이제 생활이 좀 힘들 것 같고요. 근데 뭐 또 피닉제를 또 빠시는 또 피닉제 빠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뭐 피닉제 여태 그 당당락이라서 이번에 락이 됐으면 이제 다음에 두 번에 당당이 될 거다 이런 말 하시는데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피닉제는 좀 힘들 것 이제 같다. 좀 부끄러운지 아셔야죠. 이제 그만 나오셔야죠. 이제 인재 씨를. 이인재 씨는 이제 좀 고향에서 좀 쉬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또 저는 이제 다른 여당 인사에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일부에서 잠깐 얘기 드렸는데 저는 항상 저번 방송부터 오세훈 씨에 대해서 전 시장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간에서 말합니다. 오세훈 전 시장님이 이제는 진짜 캐삭방을 캐릭터를 읽고 부캐 만들어서 그리고 부캐도 삭제하겠다. 이제는 진짜 은퇴할 때 아니냐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님 아직 젊습니다. 아직 캐릭터를 다시 만들 수 있다. 네, 50대 중반이시고 메이플도 캐릭터 3개씩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날 패치해서 그래서 이제 아직 젊으시고 아직은 정말 가능성이 정말 많으신 분들을 하고 능력도 되시는 분을 생각하시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오세훈 전 시장님께서 정계를 은퇴하시지 않으시고 조금 더 기회를 봐서 다음에 또 다음 국회의원 선거부터 정말 차근차근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행정부에서부터 시작하실 수 있는 거고 정말 기회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저는 소망하고 이렇게 의견을 내는 바입니다. 네. 그러면 뭐 저 한 분 굳이 뽑자면 저는 황교안 전 부총리시죠. 그분이 왜냐면 솔직히 박근혜 정부에서 부총리를 하셨지만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과 이제 갈라선 거는 유명한 얘기잖아요. 네. 그래 황교안 총리가요? 네. 그래서 황교안 총리 이거 선거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붙잡아둔다 그런 소리도 있었었죠. 처음 듣습니다. 네, 그래서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걸로 아는데 이제 이도저도 아니게 돼버린 거죠. 비박으로 해갖고 비박으로 빠진 것도 아니고 친박으로 해갖고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장관이나 이런 거를 다시 구제해줄 수도 없고 그럼 이제 다시 선거 나가야 되는데 그러더니 지지층도 애매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황교안 씨도 나이도 계시고 근데 저 진짜 죄송한데 이게 소스가 확실한 건가요? 이거 유명한 얘기예요. 네, 황교안 씨가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본 얘기인데. 이게 황교안 씨가 이제 이번에 뭐 국정 교과서 이런 것도 네. 있을 때
거의 왕따식으로 배제가 되셨죠.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일 있는데 그 말도 못 하시고, 그리고 저기 경제부총리에 밀려갖고 힘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황교안 씨도 또 좀 더 강한 발언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도 좀 서먹해지시고. 네. 네. 예, 일단 이 이슈에 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고 다음 주 방송에서 다시 한번 이 주제에 대해서 다시 다뤄보도록 하고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은퇴할 사람은 뭐 다 나온 것 같고 김문수 씨? 그렇죠, 김문수. 김문수 씨가 이제 차기 대권 주자로서 여당에 굉장히 유명했지만 김부겸 씨한테 거의 2배 차이로 밀리면서 이분은 이제 은퇴하셔야겠다라는 제가 긍정적인 볼 때는 김문수 씨가 이번에 패배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김문수 대그 사건도 있긴 한데, 그런 분이 어떻게 보면 대구에 출마하셨잖아요. 경기도지사 하시던 분이 아무런 관계없는 대구에 출마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고 대구 시민들이 이건 우리 대구 시민들을, 대구 사람들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오히려 부분이 이제 있어서 김문수 씨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죠. 내가 그러니까 이 대구라는 심장에서 진정한 대권 주자로 거듭나겠다 이런 생각으로 나갈 수도 있겠지만 김부겸 씨한테 거의 2배 차로 완전 석패하면서 그거는 제가 볼 때 유권자들이 조금 더 현명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사실은 저는 여기서 추가하고 싶은데, 아까 이준기 씨 말씀하신 대로가 사실 맞아요. 사실 김문수 씨가 부천에서 국회의원하고 경기도에서 도지사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분이 사실 고향이 저기 경북이에요? TK예요? 예. 그런데 TK에서는 이제 김문수 씨의 그 세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 김문수 씨가 2017년 대선 준비하면서 사실 이제 새누리 당내에서 최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TK 세력들, 거기도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인정을 받으려고 수성갑에 아주 일찍 갔던 건데, 저는 그게 오히려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구를 너무 얕본 게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일단 무덤을 판 게 아닌가. 네, 이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발언을 아니 듣고 저는 이제 진행하십시오. 저는 네. 이 부분을 갖고 김문수 씨를 발언을 갖고 이 댓글에 같이 좀 네, 접목을 네. 했었는데 지금 아까 댓글을 좀 길게 주신 분이 헤일리프 씨께서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늦게 답변 드리는 거에 대해서 일단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이번 총선에선 의외의 결과들이 몇 개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대구 수성갑에서 근 30년 만에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당선되었고, 강남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는 일도 있었고요. 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따놓은 표라고 생각했던 호남표를 잃기도 했고요. 이러한 변화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이런 새로운 변화들을 통해 국민들이 현 정부에 말하고자 하는 바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는데 매우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 답변을 야쪽 의견을 들어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첫 번째 그 대구 같은 경우는 답변을 해드린 것 같죠, 저희가요? 네, 저는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계속 1부부터 얘기했던 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매우 성숙했고 국민들의 시민의식이 굉장히 발달했다고 얘기했는데, 확실히 요번에 순천에서 이전은 씨가 당선이 되고, 전북에서 정우천 씨가 새누리당 전주죠. 거기서 새누리당의 깃발을 꽂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수성갑에서 김부겸 씨가 당선이 되고, 심지어 부산 PK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실석을 갖고 가는 아주 기염을 통했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가 당에 따라서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지역에 우리 실 정치에, 우리에게 현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치인을 뽑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공약을 보고 좀 더 따라가게 된다라는. 공약과 인물을 보고 따라가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특히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에도 강남을에서 치과 의사 출신의 또 사법고시패스에서 굵게 갖고 있지 대단하신 않습니까? 분이죠. 예. 이분도 보면은 사실 아까 우리끼리 얘기했지만 어느 동이죠? 세곡동이었나요? 네. 세곡동에서 거의 몰표 수준 가까이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물론 그런 정치공학적인 이야기도 있겠지만 전현희 씨 자체 경쟁력도 굉장히 브랜드 파워가 셌거든요. 김종우 씨에 비해서. 그렇고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특히 20대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 다음 총선이나 대선 이런 지방선거 같을 때 그냥 당의 이름, 새누리당, 흔히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대구에서는 죽은 사람 시체가 나와도 새누리당이면 다 찍어준다.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시대가 아니게 되었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네. 저희 일단 야당 얘기를 먼저 다 듣고 네, 알겠습니다. 여당 아 저는 뭐 짧게 얘기를 하자면 네, 네. 뭐 이분의 의도는 약간 지역주의에 대한 그 의의를 갖고 질문을 물어보신 것 같은데 뭐 지역주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좀 생각을 해봐라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전 지역주의는 아직까지도 또 크게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서요. 근데 제가 여기서 또 하고 싶다는 건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사람들도 공천을 본다. 옛날에는 안 봤지만 이제는 사람을 본다. 예, 그리고 그래서 네 그런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무나 막 공천해서 그냥 놓지 말아라라는 거를 강하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선거는 더 이상 공천으로 관리가 되는 게 아니라 투표로 관리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진짜 인물로 이제 네. 진짜 경쟁력 있는 인물이 아닌 이상 요번에 사실 그 박근혜 대통령과 약간 진방 마케팅이라고 해서 이한구 씨와 최경환 씨가 했던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행위 아니었습니까? 인물의 경쟁력보다는 자신의 세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거기서 분노를 느꼈던 것이고요. 일단 네. 네. 그런 결과로 인해서 일단 이번 투표율이나 뭐 청년 투표 참여율 이런 거에도 많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당 쪽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강남 의대에 대해서 하는 얘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나라의 지역주의가 있으면 뭐 호남은 뭐 민주당, 뭐 영남은 새누리당 이렇게 있는데 강남은 지역주의보다는 이제 계층 투표라는 분들입니다. 아무래도 강남 선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뭐 여기 보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아마 이쪽에서 많이 오셨을 거예요. 강남 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계층 투표라고 이제 뭐 지역에 우리 고향 사람이 나와서 뭐 대구 사람이 대구 의원 나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이 좀 이제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을 대표하는 그런 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걸 많이 투표를 하셨는데요. 여기 의미가 있는 이유가 제가 이제 아까 기사를 봤는데 한국경제에서 뭐 강남 세복동 이유 있는 4.13 반란이라는 기사를 썼는데 뭐 강남 의뢰 기자분이 어느 분인지 정도는 일단 밝혀주시죠. 기자분 강경민 기자님과 홍정환 기자님이 같이 어디 한국경제요. 한국경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 내용 보면 이제 세곡동이라든지 강남을에 속한 뭐 세곡동이라든지 이런 동이라든지 이런 동네에서 이제 항상 여당을 찍어줬는데 항상 새누리당에 표를 줬는데 딱히 그런 그 환경에 그 지역 환경이 나아진 게 없다. 뭐 교통도 계속 불편하고 뭐 계속 뭐 그러니까 이런 열악한 주거 환경, 교통 환경 이런 불만이 있어 계속 그런 몰표를 주던 새누리당에 경고 차원에서 이번에 민주당에 표를 주자. 이게 의미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냥 자기 계층 투표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자기 계층에 맞는 그런 정치인들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정치인들이 이제 그것만 믿고 내가 여기 나오면은 무조건 되겠지. 내가 강남에 나오면 무조건 새누리당이기 때문에 되겠지. 그런 마음에 이제 정보를 주시는 차원에서 우리는 강남이지만 새누리당에 나와도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게 민주당보다 야당보다 적다 하면은 우리는 표를 그 선거를 통해서 경고를 주겠다. 약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세곡동을 중심으로 이런 데서 강남에서 야권의 이제 후보가 처음으로 나왔다고 30년 만에 그런 기사 내용인데요.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는 바이고 아마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또한 이제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제가 네, 근데 그러면 이번에 강남에 대해서 좀 한마디 더 해도 될까요? 네. 사실 이 강남을 지역이 웃긴 이유가 제가 여기 일부에서 제가 일부를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사실 이 세곡동에서 몰표가 나온 이유는 뭐 말을 했나요 이걸? 거기가 임대 아파트 지역이라서 얘기 안 했습니다. 거기가 사실 여기서 말 안 했는데 거기 임대 아파트 지역입니다. 거기가 뭐 그래서 강남 토박이들이 사는 데가 아니라 강남에서 임대 아파트 들어오신 분들이 뭐 비하 발언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비하발은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팩트만 전달해 드리는 거고 네, 일단 팩트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임대 아파트에 임대 관련해서 아파트, 굉장히 네. 문제가 많았었죠. 그동안. 그렇죠. 임대 아파트 뭐 주민들이 전현희 씨를 뽑은 거는 뭐 저는 뭐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게 강남을 전체에 이게 입장이 대변되지 않았다는 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19대 총선 때 김종국 후보랑 전현희 또 같이 붙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 제가 알기로 전현희 후보가 56,000표를 얻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58,000표를 얻었는데 당첨됐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뭐가 잘못이냐? 이번에 김종국 후보가 한 2만 표인가 3만 표를 못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저는 강남을에서 원래 강남 후보자들이 이걸 안 뽑아준 게 아니라 진짜 집토끼들 있죠. 부동층이 아니라 우리 새누리당 진짜 집토끼들이 김종국 후보한테 실망하거나 여당한테 실망하거나 박근혜 대통령한테 실망을 해서 저는 이 표가 그러니까 선거 투표장으로 가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 이슈에 대해서 정동영 씨였습니다. 정동영 씨. 네 이번
이슈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사실 질문이 하나 더 들어오긴 했는데요. 이 질문은 저희가 저희 방송 이 대본상 일단 저희가 마지막 정도에 다루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다루면서 끝내는 걸로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다음 질문이 뭐였냐면 일단 저희가 일단 준비한 이 대본의 많은 부분을 이렇게 댓글에 답변 드리면서 많이 이렇게 다뤘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청와대를 한번 뭐 일단 큰 프레임으로 봐서 청와대 뭐 이렇게 당 이런 쪽에 집중을 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여당이면 조금 시작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어떤 걸 얘기했냐면 박근혜 당의 미래.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먼저 얘기하면은 이번 총선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길을 나가야 되는지, 목소리. 예, 어떤 길을 나가야 되는지, 이제 새누리당은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한테 바라는 점이 이번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정말 이것이 정말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서 스스로를 좀 낮추고 권력자로서의 그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정말 큰 권력을 가지신 분이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지만 현재로서는 사실 많은 실책도 하셨고 많은 실수도 하셨으니 이제는 그 부분을 인정하시고 대화와 소통의 정치를 펼쳐나가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새누리당도 이제 어쨌든 원내 2당이 됐으니 이제 1당을 내주었고 많이 힘을 잃었으니 그래서 또 스스로를 한번 조금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이제 원래 자신들의 직토끼였던 원래 자신들이 정말 지지자였던 사람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 사람들이 왜 자신들을 버렸는지 한번 반성을 하고 나아간다면 다음 대권에 많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뭐 청와대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자면 이제 이항구 씨가 좀 생긴 문제도 있지만 이제 이병기 비서실장도 이 책임을 피해갈 수가 없죠. 이제 이병기 제가 봤을 때 청와대의 계획은 이제 이제 국회에서 과반 이상을 180이든 과반 이상을 차지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원하는 이제 계획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추진해가는 계획을 짰는데요. 그리고 이런 계획을 해서 임기 동안 마무리할 생각을 하니까 외교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안 썼죠. 그리고 외교에서도 지금 이제 신경 쓸 일이 없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제 많은 외국 대통령들이 네임덕이 오기 시작하면 국내 정치는 이제 손 놓고 그다음에 국외로 빠져나가서 국외 활동을 하는 식으로 네임덕을 피해가는 대통령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여행을 많이 다니시긴 하셨죠. 저는 근데 이거 진짜 저렇게 여행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국회에서 네. 여행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에 대해서 클리어파이를 하자면 뭐 업무상 가시긴 했지만 문제가 있을 때마다 빠져나가신 거는 코인시던스 치고는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근데 이 괜찮습니다. 잠깐만, 그럼 주요 정상국 그러면은 주요 정상들이 그러면-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자, 빠지는 게 자. 대한민국 외교에 좋은 일인가요? 저는 한번 여기서 한마디만 하자면 네. 그러면은 그렇게 외국을 많이 나가서 외교적인 활동을 했다면 제대로 된 성과를 갖고 왔어야죠.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이 외교적 성과를 보이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외교적인 성과가 그렇게 그럼 의전하기 위해 나가신 건가요? 대통령이? 의전하기 위해서? 한테 얼굴 마담하기 위해 나간 건가요? 아니 그런 데라도 비춰야죠. 그리고 다른 아니 그냥 얼굴 마담을 하기 위해 나간 건가요? 아니 얼마 전에 보면은 해관보 정상회담이 워싱턴에서 있었는데 그러면은 그런 정말 우리 해관보 정상회담 같은 경우 우리 북한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그런 회의이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중요한 나라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정상들을 만나서 할 수 있는 그런 그때 아니면 안 갈 수 오해하시는 게 있어서 제가 네. 말씀드리지만 큰 뭐 중요한 데를 가시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저희가 놀러 갔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대통령이 해야 되지만 저도 하지만 마찬가지로 나가야 되긴 나가야죠 당연히. 큰 일이 있으실 때 비운 일이 많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 가신 데가 이제 동남아시아 뭐 이런 쪽이란 말이죠. 그럼 거기에서 동남아시아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죠. 하지만 거길 가서 뭐 무슨 수교를 했거나 그런 결과물을 갖고 오시지 않으셨잖아요. 국내 현안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외교 성과를 가지지 않으면서 국외에 나가는 건 실책인 거죠. 그러면서 근데 이 박 대통령께서 국내 정치에는 그렇게 관심 있어갖고 국회에 압박을 내면서 통과해라 하고 그렇게 국내 정치에는 관심이 있으신 거죠. 척이 아니라 있으시면서 자기한테 불리할 상황에 나갔다라고 오해를 할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런 게 너무 많이 일어나다 보면 그게 다 코인시던스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구심에 저희가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네, 이거에 관해서 좀 반론 한번 해주시죠. 아니 저는 근데 뭐
저는 근데 무슨 절대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네. 아니, 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저도 거기에 존중을 합니다. 아니 국제 정상회의가 예. 한국의 정치 내용을 뭐 한국의 정치 상황을 기반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날짜가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굵직굵직한 국제 이런 정치 회의들은 이미 한 1년 전, 2년 전부터 다 스케줄이 돼 있는 건데 그럼 그게 뭐 박근혜 대통령이 이때쯤 뭐 위기가 와서 나올 것이다. 다 이렇게 그럼 예상한 것인가요? 아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까지만 하고. 네. 저희가 제가 얘기하던 거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박근혜 이제 청와대에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원하시던 법안들을 이제 통과 못한다고 보셔야죠. 지금 원하시던 것들은 이제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법안들 같은 것도 이제 좀 더 약한 것들, 좀 사회 임팩이 적은 것들 그런 위주로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외교를 다시 파셔야 돼요. 외교 쪽으로 밖으로 이제 눈을 돌리실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개인적으로 외교 같은 나오니까 한번 좀 이렇게 걱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여러분들은 똑같은 생각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성과를 보신 하나가 대북 제재가 이제 막 이렇게 북한을 강력하게 제재함으로써 뭐 탈북자도 주요 엘리트 층에서 탈북만 하고 얼마 전에 북한 식당 종업원들도 탈북을 하시고 이렇게 뭐 그런 유엔에서도 그런 유엔 안보리에서 탈북 그게 통과되고요. 어떤 성과를 보이던 와중에 이제 갑자기 국회가 이렇게 진짜 정말 예상치 못하게 개편되는 바람에 그런 대북 그런 레임덕이 와가지고 그런 대북을 한 번 더 밀어붙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힘없이 그게 중단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저희가 일단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가 제가 지금 죄송하지만 네. 저희가 이제 5분이 남았기 때문에 이거에 관해서 다들 한마디씩만 하고 네. 다음으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좀 짧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넘어가고 네.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제가 말하자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사실 그래요. 네, 그러게. 그 박근혜 대통령이 국외가서 일을 안 했다 그러는데 저는 그러면 묻겠습니다. 아까 삼권분립 얘기하시고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 이러는데 그러면은 우리 의회 입법부 뭐 했습니까 그때까지? 일 안 하고 뭐 했어요? 왜 그걸 자꾸 청와대 탓으로 돌리는지 저는 말이 안 돼요. 입법부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들 파워가 얼마나 셉니까? 이것도 삼권 분리 지금 흔드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의회에 늘어나는 파워는 그럼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상훈 씨 그런 생각 하면은 대북 정책을 지금 만약에 정말 그게 논리적으로 맞고 했다면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대화 소통의 정식으로 나아가면은 그게 굳이 막힐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민기 씨가 얘기했듯이 뭐 국회를 나가서 입법부가 일을 안 한다. 입법부 일했습니다. 일했지만 사실 그게 일을 잘 못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또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거고. 하지만 그렇다고 박근혜 정부가 행정부로서 정말 일을 잘했느냐? 그러면 전 그거에 대해서 약간 물음표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마지막 질문을 한 분씩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는데 일단 이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긴 했는데 지금 저희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관계로 일단 한 명 한 명씩 아까 질문해 드린 거가 같이 포함되는 일단 포괄적인 질문으로 다음 이번 총선 결과로 인해서 다음 총선이 아니라 대선에 관해서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시선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거에 관해서 한 명씩 패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먼저 지금 카메라가 보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그것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먼저 어느 분부터 진박 먼저 말씀. 진박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이제 너무 클로즈업 민감합니다. 예, 저는 이제 가장 큰 차기 대권 후보죠. 네. 저는 새누리당 없습니다 현재. 정말 뭐 반기문 씨를 뭐라 그럴까요? 한숨만 나오네요 정말. 반기문 씨를 데려오지 않는 이상, 반기문을 데려오지 않는 이상 저는 야권을 꺾을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할까요? 예. 네, 방기문 씨 방기문 지금 현 사무총장 얘기가 나오셔서 드린 말씀인데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가 뭘까요라고 형진 씨께서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답해드리면은 지금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충청 대망론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기문 씨를 지금까지는 뭐 대통령의 세력들이 대부분 영남이나 호남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충청의 인물, 방기문을 충청의 인물로 키워가지고 어떻게 보면 만약에 새누리당 측에서 나오면은 영남편을 가져가는 거고 지금까지는 이제 대선을 하면 이제 캐스팅 보트가 됐던 지역 중에 가장 중요한 지역이 충청이었는데 그런 충청을 여당 쪽으로 가져오면서
그렇게 하면 반기문 지금 사무총장께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시나리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제기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제 아직까지 확실하게 뭐 반기문 사무총장께서 입장을 표하신 것도 없고 아무런 확실한 증거들이 나온 것들이 없기 때문에 섣불리 얘기 드리기는 힘들지만, 근데 네, 일단 제가 네. 일단 질문 드리는 게 이게 네.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 그걸 포괄해서 좀 더 큰 자기 생각을 먼저 포함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네. 걸로. 자, 다음 이번에 상민 씨 네, 뭐 저는 다음 대선. 다음 대선이라 만약에 우리가 이제 미국을 좀 생각해 보면 네. 미국 오바마 당선되기 1년 전에 오바마를 아는 사람은 되게 많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걸 빗대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지금 1년 반이나 남았을 때 이렇게 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 좋지만 지금은 좀 이렇게 스페큘레이션을 하기는 좀 이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누구 대권 주자를 얘기해 주는 게 그분들에게 프레셔를 주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당 그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압박을 받거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관심을 갖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기 씨. 오늘 저는 상민 씨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약간 미국 정치 환경인 것 같고 한국 환경은 약간 다르다고 보거든요. 한국에서는 준비된 사람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사실 아까 민기 씨가 얘기했는데도 새누리당 같은 집권 여당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딱히 이렇다 할 인물이 없습니다. 뭐 굳이 뽑자면은 만약에 유승민 의원이 복당을 하신다면 유승민 의원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없습니다. 그 외로는 뭐 민주당은 당연히 문재인 전 대표가 대권 주자로서 강력하게 갖고 있고, 뭐 국민의당을 굳이 보자면 안철수 의원 대표 정도라면 대권 후보로서 나름 하지 않을까. 하지만 개인적인 소망으로서는 문재인 씨가 가장 대권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 저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패널뿐만 아니라 저희 전부 다 한 번씩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네. 일단 승찬 씨 한번 나와주시겠어요? 그분 못 갑니다. 뭐라고요? 친노는 여기 있습니다. 친노 친문입니다. 친노 패족자 없어져야 되는데. 너도 뒤로. 네, 안녕하세요. 김승찬입니다. 일단은 저는 별로 좀 부담스러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해야 되죠? 일단 이번 총선 결과를 인해서 다음 대선.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총선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건방지고 오만한 새누리당 심판, 그리고 건방진 정권 심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분한테 조용히 때려도 해주세요. 되나요? 조용히 해주세요. 저분한테 발언 때려도 중입니다. 되나요? 발언 중입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다음 대선 예측해 보자면요. 일단 새누리는 김문수 전 도지사, 선봉 느낌 나. 김문수 전 도지사, 그리고 오세훈 전 시장 등등 이제 뭐 정계 은퇴하시고 영원히 뭐 산속으로 들어가실 분들 많고요. 아닙니다. 다시 오실 겁니다. 내려오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얘기도 하고 싶은 게요. 저는 그분이 개인적으로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이 언제부터 여권 성향이었다고 누가 말했나요? 여권 성향 맞습니다. 아닙니다. 노무현 맞아요. 대통령의 지지로 사무총장이 됐는데요. 그렇다고 민주당은 그렇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자, 제 타임이에요. 이분의 참고로 정치적 멘토가 한승수 선생님입니다. 지금 12시야. 여러분 제 타임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기문 사무총장이 굳이 왜 유엔 사무총장까지 하신 분이 다시 한국 대통령 선거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여권은 뭐 알아서 잘 하시고요. 야권은 딱 탑2 있죠. 문재인, 안철수.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김부겸 의원이 안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조금 더 대구에서 큰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 안희정 충남지사는 전 차차기 보고 있고요. 그 외에는 저는 일단 큰 빅2를 보자면 현재는 안철수 씨가 우위를 점했지만 문재인 전 당대표께서 저는 다시 일어나실 거라고 봅니다. 그게 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2부에서 일단 처음 인사드리는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고 네, 그리고 나서 안녕하세요. 자기 정치 성향. 라고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당을 지지하는 편인데 지금 이번에는 솔직히 말해서 여당하고 야당 전부 다 까고 싶어요.
저는. 근데 좀 더 빨리 왜냐면은 이번에 대해서 왜냐면 답변만 하고 답답했어. 얘기하고 싶었는데. 얘기하고 싶었어. 오케이. 아까 솔직히 뭐 말하면은 뭐 박근혜 대통령 뭐 한 거 하나도 없다 뭐 이런 것도 솔직히 전 동의를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게 그렇게 따지면 그 예전에 연평해전 때 김대중 대통령 축구 보셨죠? 그냥 축구 보셨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일본 가서 축구 근데 보셨죠? 그게 그 국가의 수장이나 뭐 이런 국가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데 뭐 이번 약간 문재인 의원도 성급한 발언했잖아요. 호남부 이거 정치 때려친다고. 정치 때려쳐요. 아, 때려쳐야죠. 근데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거는 지금 이렇게 뭐 새누리가 완전히 완패하고 이렇게 그 더불어민주당이 네. 따지고 보면 이겼잖아요. 따지고 보면 이겼는데 이게 그 국민들에게 다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진짜 국민들에게 그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좋은 마무리네요. 그러면 저희 이제 마무리로 인사 한번 드리면서 하고 가면 안 돼요? 한 줄평 하고 가면 안 될까요? 한 줄평 오늘 방송에 대해서 한 줄평 네. 어떨까요? 괜찮은데요? 네. 저희 일단 생방송으로 처음 해보는 그 2부 되게 이 클로즈업이 되게 부담스럽네요. 생각보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한 번씩 그 자기 이 뭐라 그럴까요? 정치 이거에 관련된 거 한 말씀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저희 생방송 이거에 대한 감상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하면은 아까 태호 씨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번엔 야당이 잘해서 승리한 것도 아니고 여당이 못해서 승리한 것도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양쪽 다 잘못한 것이 있고 양쪽 다 정말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래도 우리나라 정치를 위해서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것이 현명한 선택인가를 고민하신 끝에 나온 결과가 이것이라고 보고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이거를 가지고 정말 반성하고 노력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국민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게 제 정치 요번의 마무리인 것 같고 요번 생방송을 평하면 사실 뭐 정신이 없죠. 정말 정신이 없고 저희가 뭐 준비를 막 그렇게 나름 한다고 했지만 정말 준비한 거에 비해 보여주는 게 너무 부족해갖고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점차 나아질 거라고 믿고요. 그다음에 저희 또 계속 지켜봐 주세요. 네, 생각보다 많으신 분들이 지켜보시는 것 같아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네. 뭐 저는 저번에 이제 손정효법을 갖고 왔다면 이제 이번엔 논어로 이제 아주 짧게 하자면 명언충. 노나라 임금이 전공이 공자에게 나라를 흥하게 할 수 있는 한마디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네, 그때 공자가 말씀하시기에 이제 임금 노릇하기도 어렵고 신하 노릇하기도 어려울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거를 좀 청와대에 빗대서 얘기하자면 대통령 하기 어려울 때 그리고 우리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하기 어려울 때 그때 우리 올바른 정치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우리 이번 국회는 좀 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국회 그리고 청와대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 코멘트를 하자면 이번에 처음이라서 너무 어려웠죠. 생방송 정말 네, 어렵네요. 이제 저희도 배우는 과정이고 이제 점점 발전해 갈 테니까 이제 쭉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꼭 와서 참여해 주시는 게스트 꼭 찾고 있습니다.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게스트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저는 아니에요. 이거는 저쪽 분이시고 저는 남편분도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방송에 대해서 일단 코멘트를 하자면 일단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방송 중간에 저희가 방을 옮겨야 하는 불상사가 있었기 때문에 나가셨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오셔야 되는 불편함을 안겨드린 것에 대해서 일단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댓글을 이렇게 자주 달아주시고 이렇게 좋아요 해주시고 주변 분들한테 많이 홍보 좀 해주세요.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고 저희 9명 시익남 다 열심히 준비해서 방송하는 거니까 주변 분들한테도 많이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이 아니라 오늘 마무리 방송. 고별 방송입니다. 감사했습니다. 오늘 되게 방청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게스트 저희 계속 환영하고 있으니까 신청해 주시면 저희 멤버 중 아무나한테나 주변에 아는 분이 있다면 신청해 주시면 저희 게스트로 오실 수 있으니까 그 점 인지해 주시고 그리고 뭐 저희가 굳이 정치 방송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가 1부, 2부 나눠서 오늘은
총선이 특집으로 굉장히 큰 이슈였기 때문에 총선은 특집으로 한 거였고 일부에서는 저희 문화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커런 어페어 그러니까 이 저희 시사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쉽고 좀 더 이렇게 친숙한 대화 내용으로 찾아뵐 거기 때문에 일부도 많이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민기 씨. 시청 소감. 정치 정신 차리세요. 오늘 저 졸리신 것 같은데. 조금 졸립니다. 지금 12시인가요? 네. 뭐 말하고 그랬죠? 넘겨. 저 패스하지. 그러면 그냥 일단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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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이에요. 방송 뭐 첫 라이브지만 그래도 뭐 생각보다는 괜찮았던 것 같고요. 뭐 여러분들 우리 시익남 여러분들이 없으면 망합니다. 아무리 저희가 좋아서 만드는 거지만 이거 추천수 추천수 세 자릿수 안 넘어가면 이거 때려치고 싶어요. 여러분, 이거는 개인 발언이라고 여러분 생각해주시고. 이거 꼭 하시고 또 우리 시익남 잘 돼야 되니까 또 캠퍼스에서 만나면 또 사인 해드리겠습니다. 이쯤에서 끝내겠습니다. 이러니까 여당의 선거를 망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정치적인 선거에 관해서는 사실은 결과를 보고 한 지금까지 이틀 밤을 좀 잠을 설쳤습니다. 그 나라를 위한 나라와 민족 걱정이 앞에 가려서 정말 잠을 설칠 정도로 많이 걱정이 되고 마음이 아팠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에 여당의 패배가 앞으로 더 잘하라는 국민들의 그런 따끔한 회초리 그런 의미였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번 일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 대선도 그렇고 다음 총선 다음 대선 더 잘하려고 정말 믿어 심지 않고요. 그리고 방송에 관해서는 저희가 처음인 만큼 너무 부족한 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방도 옮기게 됐고 우리가 뭐 준비해온 자료들이 있는데 댓글 대답해드리고 그런 것들은 저희가 뭐 준비를 완벽하게 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뭐 틀린 정보도 몇 개 있었을 거고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을 많이 보였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더 공부도 열심히 많이 해보고 조사도 열심히 해오고 마음의 준비도 더 해가지고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 거라 약속드리고 마지막으로 저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 댓글에다가 방송이 끝나도 동영상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저희가 오늘 얘기했던 것들에 관한 뭐 차기 대권 후보나 뭐 총선에 관한 코멘트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또 저희가 그거에 댓글에서 건전한 토론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건전한 토론을 지향합니다. 상대방을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민기 씨와 다르게. 네. 아니요, 저는 팩트 체크를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상대방을 이제 비난하고 뭐 이렇게 까부는 게 아니라 정말 건전한 토론으로 대한민국 그걸 지향하기 때문에 많이 댓글 달아주시고요.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여당 지지자지만 이번에 여당 지지자지만 그 야당이 승리했지만 기분이 상당히 좋아요. 왜냐면은 이번에 그게 그 나타났잖아요. 국민들의 의식이 발전했다. 그러니까 당과 지역만으로 뽑히지 않는다는 걸 이제 이번에 확실히 대한민국 국민들이 증명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에서 이제 저는 되게 기분이 좋고 그리고 이거 이번에 첫 방송인데 두 번째 방송. 두 번째 방송인데 2주차입니다. 부족한 것도 많고 뭐 그런데 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셔서 가지고 정말로 감사한다는 말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첫 회 때 있었던 우리 김지원 씨나 송혜교 씨 닮은 분 우리 세포라 또 상품권 준다고 아무나 태그 거시면 돼요. 아무나 태그 거시고 친구분들 중에 네. 닮으신 분들 꼭 좀 달아주세요. 제가 가서 제가 가서 평가하겠습니다. 그 소정의 선물 언제나 준비해가지고 갖다 줄 예정이 있으니까요. 우리 시일남 많은 참여 꼭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 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인가요? 아이고 좀 뒤로 가주세요. 부담스러워요. 뒤가 여긴가요? 아니 뒤로 가. 뒤로 가려고요? 가려고요. 네, 여러분 일단 저는 생방송 체질인 것 같습니다. 전혀 당황스럽지 않고요. 오늘 제가 제일 말 잘한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이 앞에 말씀하신 외모 지상주의자분들과 다르게 저는 어떤 게스트, 어떤 시청자도 환영합니다. 라이크 10,000번 눌러주시고요. 정치 한 줄평 하자면요. 일단은 여러분의 한 표가 세상을 바꾼 것 같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한 국회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생방송 자주 할 것 같아요.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잘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저한테 100점 주고 싶고요. 셰포라 공약 1부에서 했던 것처럼 라이크 눌러주신 분 일요일 밤 11시 59분까지 받겠습니다. 라이크 눌러주신 분들 중에 저희를 제외한 시행남 9명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 중 무작위 추첨해서 무작위 추첨하는 것까지 동영상에 올리겠습니다. 무작위 추첨하여 셰포라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댓글에 다는 거는 홍민기 씨가 드리는 거예요. 저는 30분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총 세포라 2개 준비된 거예요. 세포라 2개. 최소 2개죠. 뭐 이분도 준비하시면 안 돼요. 뭐 저는 세포랑 같이 가드리겠습니다. 헛소리 마시고요. 저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앞으로도 많이 봐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월클 편집장님 한번 또 보고 있니? 저분이 그 유명한 김 기자라면서요. 그다음 임심 나 처음 봤어. 임 기자님입니다. 임 네, 기자님. 카메라 놓고 마무리하고. 마무리하시죠. 주호 형님 많아요? 해드릴까요? 괜찮아. 해야지. 중호도 한번 그럼 나 셔츠만. 잠시만요. 잠시만. 네. 제가 포차 또 우리 사장님. 제가 더라이.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정치 얘기만 하는 거 아니니까요. 마음껏 기대해 주시고 제가 환경 그리고 날씨에 관해서 한번 제가 기상캐스터 들어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살짝 마지막 댓글 답변이 그 뭐지? 조금 미약하지 않았나? 네, 근데 그거는 총장 얘기라 조금 하면은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중호 인사. Hi everyone. 저는 UCLA에서 산이를 맡고 있는 이주봉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카메라를 잡고 있느라 오늘 출연을 많이 못했어요. 많이 아쉬운 분들 계실 텐데 다음 편에 주도하에 더 풍성한 내용으로 다른 모습으로 저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인 얘기는 오늘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저는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우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종교적 자율성을 전하니까 진짜.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아무튼 제가 마지막 한마디 하면 저희 지금 부족하지만 정말 그 여러분과 같이 소통하기 원하는 같은 학생의 기준으로서 이렇게 방송 준비하고 또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앞으로 계속 우리 소통하면서 즐거운 방송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인사. 둘, 자, 셋. 이거 카메라 바꿀 수 있나? 셀카로? 셀카로? 셀카. сел카로? 야 부담돼. 지금 너가 들기 애매하잖아. 아니야 괜찮아.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안 왔은지 안 와? 저 들어갈까요? 승찬이 올 때까지. 축제 현장이야? 왜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 뭐 방송이 들어 안 됐어. 왠지 마지막 방송 될 빌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 뵙겠습니다. 하나, 둘. 자 우리는 시사 읽어주는 남자들. 신감이에요. 안녕. 안녕. 보고 있니? 보고 있니?